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양희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동갑내기 고부입니다. 이 작품은 양희옥 작가님의 소설집인 어울리지 않는 멍에에 실려있는 11편의 작품 중 하나로 펴낸 곳은 교음사입니다.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동갑내기 고부 양희옥. 조장로는 입이 귀에 걸렸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난 젊은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 좋을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조장로의 상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자기 교회 여성도를 그에게 중신을 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미망인인 김집사의 처지로 보아 더운 밥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재혼하기로 결정했다. 김집사는 학생 때부터 그 교회 다니다 같은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믿음 좋고 신실한 청년이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슬하에는 남매가 있었다. 시갓집은 멋이 째지게 가난해서 어린 남매 데리고 살 처지가 아니어서 남매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었다. 당시 친정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아버지가 살림을 이끌어가다 보니 애로점이 많아서 혼자 된 딸이 들어가 친정 살림을 도맡아 해주고 살 때는 그런대로 행복했었다. 남동생이 은행 전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새 올케가 들어오니 김집사는 더 이상 친정살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가진 재산도 없고 하니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 곳을 찾아야 했다. 그 처지를 딱하게 여긴 목사님이 김집사 갈 곳을 찾기 위해 전국에 수소문한 끝에 조장로를 찾은 것이다. 비록 시골에서 목회를 하지만 조장로는 원래 부잣집 장남이라 가진 재산도 많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알려져서 김집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혼인 날짜를 받아놓고 조장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혼인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중이다. 그런데 조장로의 큰며느리가 시아버지 재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새 시어머니의 나이가 자기하고 동갑내기라서 그렇단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며느리의 횡포를 저지하며 만류를 했어도 막무가내였다. 아무리 네가 큰며느리라 해도 이 집 재산을 네가 이룬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권리 행사를 해야겠냐? 어떤 년이든지 이 문턱을 넘는 년이 있으면 이 칼로 배때기를 찌를 것이다. 하며 막무가내로 대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살벌하게 서 있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몇 시경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안 간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세 사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런 사단을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할 일이었다. 너는 고향에 살지도 않고 남편 직장 따라 객지에서 살면서 시아버지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다. 오죽하면 열 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는 말이 있겠냐. 그러니 공연히 헛짓거리 말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들은 제3자니께 내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우리 가정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요. 어디서 되먹지 못한 짓을 하려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지금 무경위한 짓을 하고 있냐. 너그 집에 가서 다시 배워오너라. 보다 못해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며느리의 횡포를 저지하려 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조장로는 아들만 둘이었다. 큰아들은 일찍이 대학 나와서 서울 땡땡에 근무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의대를 나와서 광주에서는 알아주는 큰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이다.
두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아버지 재혼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데 큰 며느리가 나서서 천하에 없는 괴물짓을 하고 있으니 무슨 사고라도 생길까봐 모두가 불안해했다. 드디어 신랑 신부를 실은 차가 도착했다. 이제 60대 초반인 신랑은 30대 후반인 여자를 신부로 데려오니 좋아서 싱글벙글인데 집안의 분위기는 음습했다. 게다가 큰며느리가 칼을 들고 대문 앞에 서서 버티고 있었으니 신랑인 조장로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했다. 아버님, 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시려거든 저를 이 칼로 찌르고 들어오시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겁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아이가 둘이나 딸린 과부년을, 거기다 나하고 나이도 같은 년을 시어머니로 모시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순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십시오. 조장로는 생각지도 않은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 장면을 밖에서 지켜보고 서 있는 신부인 김집사는 키꼴도 늘씬하니 크고 얼굴도 반반한 게 감히 어느 누구도 무시 볼 수 없는 인품을 지녔다. 반면에 큰며느리는 키도 작고 몸뚱이는 깍지 동처럼 생긴 데다 눈탱이가 밤톨만하게 부풀어 악질기가 잘잘 흐르게 생긴 것이 하는 짓마저 악한 짓을 하니 집안 어른들이 모두가 큰며느리를 곱게 봐주지 않고 지청구를 했다. 드디어 조장로가 한마디 했다. 병석이 너 이놈, 빨리 나와서 네 기집 처리 못하겠냐? 이것이 네 뜻이냐, 네 여편네 뜻이냐? 이 경사스런 날에 이런 꼴을 보게 하다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다. 너그 어머니가 50 전부터 암이 들어서 10여 년간 내가 그 병수발 하느라 죽을 욕을 봤다. 그런 내가 이 나이에 맞은 여자를 얻으려면 속에 병이 든지 뭐가 든지 어찌할 거야. 젊은 여자를 얻은 것은 우리 집에 농토가 많아서 젊은 사람을 들여야 이 큰 가대를 이끌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 여자를 들이니 아이가 딸릴 수밖에. 이 집 재산은 몇 대를 이어내려온 재산이다. 그간 내가 잘 지켜서 재산이 줄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 재산을 이룬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내 재혼을 방해하느냐? 나 너희들에게 일 시키지 않고 대도시로 내보내 공부시켜서 너희들 앞길 다 열어줬는데 무슨 권리로 앞이 앞길까지 막으려 하느냐? 조장로의 긴 설명에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용한 순간이 이어지다가 조장로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때 큰며느리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가방을 싸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길로 서울 자기 집으로 가버렸던 것이다. 큰며느리가 가고 방해자가 없으니 그때서야 신부가 집 안으로 들 수 있었고 혼수품도 들어왔다. 말만 부잣집이지 방 안에 쓸만한 가구 하나 없어서 김집사가 그 방에 맞춰서 새 가구를 일시불로 다 장만해 와서 신방을 꾸몄다. 김집사 딸아이가 5학년, 아들이 2학년 때 새아버지 집으로 엄마를 따라왔었다. 아직 어려서 철 모르고 엄마 따라와서 낯선 곳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쳤다. 김집사가 조장로 집에 재혼해 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그런데 큰아들네 식구들은 그동안 시골집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믿는 집안이니 조상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살아있는 시아버지 생신날은 당연히 와서 생신상이라도 차려주어야 큰며느리의 도리다. 그러나 시아버지 재혼을 결사 반대하다가 집안 간에 비난만 사고 면목이 없으니 그 후론 시갓집에 발걸음을 잃지 하지 않았다. 조장로는 철저한 크리스천으로 인근 마을에 여기저기 교회를 서너 개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를 데려다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몰두했다.
조장로는 교회를 무려 4개를 세우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유교 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농촌에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과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일에 앞장섰다. 조장로는 부잣집 큰아들로서 일제마렵에 대학을 나오고 신구학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근방에서는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면에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아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오직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만 정신을 쓰니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을 쌓아 놓으면 곳간이 가득할 텐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갈쳐 놓으니 하는 짓이 고작 예수쟁이 노릇이나 하고 다닌다고 비난에 비난을 퍼부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집에를 오지 않던 큰아들이 무슨 일로 작은 아들을 대동하여 집에를 왔다. 김 집사는 들에서 오자마자 그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불안하여 방에 들어가 보니 미리 써온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자기 아버지를 엄포했다. 아주 칼을 방바닥에 딱 꽂아놓고 앞뒤 안 가리고 위협을 가했다. 그간 작은아들 식구하곤 오며 가며 잘 지냈는데 작은아들은 그런 형의 행위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치 두 형제가 짜고 왔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런 일을 벌이려고 아직 늦은 밤도 아닌데 초저녁에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던가. 큰아들은 김집사와 눈도 안 마주치고 소슬대문에 빗장을 걸고 방으로 들어갈 때부터 심상찮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모처럼 온 전실 아들들에게 대접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집사는 겁이 벌컥 났다. 큰아들이 전화기를 미리서 자기 곁에 갖다 놓아서 집안 어른들에게 연락도 취할 수 없었다. 구중궁궐 같은 깊은 집, 대문간에서 안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아버지, 빨리 이곳에 도장을 찍으세요.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저 여자와 사시든가 하세요. 네, 이놈. 내 나이 겨우 70에 이르렀다. 그런데 내 재산을 벌써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병들어 재산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하여 그 많은 전답을 다 관리하고 산 것도 다 네 계모 덕분이다. 땅이란 관리를 해야지 관리 못하면 묵정지에 지나지 않는다. 네 처는 젊은 여자 얻었다고 내 재혼을 결사반대하다가 그날로 가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발을 끊었다. 너도 네 처와 같은 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 재산을 너에게 넘기라는 것이냐? 내가 젊은 여자 얻었다고 내 재산을 호락호락 네 계모에게 퍼줄상 싶으냐? 그동안 네 계모가 있으니 내 삶이 생기가 났고 집안이 융성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나같이 늙은 사람과 살겠다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이 시골 구석으로 들어왔겠냐? 그런 공로도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말 마시고 여기에 도장이나 빨리 찍으세요. 참, 내가 하나님 보기 부끄럽다. 강단에 서면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내 자식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어이가 없다. 병석이 형제는 오후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서 마을 구판장에 가서 자기 집 사항을 염탐해 봤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병석이 아닌가? 어찌 그동안 고향에를 한 번도 오지 않았는가? 우리 집은 새 여자 들어오고 나서
아무 이설이 없는가요? 이설은 무슨, 자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사업에만 매달리더니 복은 혼자 다 받았는지 상처 망쳐라 했는데 자네 아버지는 상처하고 재혼했어도 새 여자가 어찌나 잘하던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네. 젊은 여자가 부지런하고 능력이 다양하여 자네 아버지 목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네. 시골 사람들이 언제 찬송가를 불러봤겠어? 그저 곡조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니 흥얼흥얼 하는데 예배 때마다 자네 계모가 특송을 하여 찬송가 곡조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곡해 주니 전 교인이 감동을 해서 찬송가를 더욱 은혜롭게 부를 줄 안다네. 어디 그뿐인가? 그 많은 전답을 잘 관리하여 매년 농사도 풍년을 이루고 또 자네 아버지를 어찌나 잘 거둔지 남들이 다 말한다네. 그런 여자를 얻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 덕 아닌가. 멀리 있는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곁에 있는 악처만 못하다고 했지. 그러니 말이라도 새어머니에게 고생하신다고 말하고 서로 왕래하며 살게. 그래야 남이 보기도 좋고 자네 아버지도 마음 편할 것이 아닌가. 병석이 형제는 마을 구판장 어른에게 이미 들은 바와 같이 계모가 재주가 특출하고 부지런하단 것까지 다 알고 왔다. 그랬으니 병석으로선 더욱 불안한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보다 그 여자에게 몸을 의지하게 되면 대대로 내려온 자기 집 재산이 계모에게 넘어갈 것만 같은 생각에 항상 불안했던 것이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버지 죽고 나 죽고 할 겁니다. 빨리 찍으세요. 하며 방바닥에 꽂혀있는 칼을 뽑아 자기 아버지 목에다 들이밀며 위협을 한층 더 가했다. 그런 장면을 본 김 집사는 공포에 떨었다. 구중궁궐 같은 안채에서 아무리 악을 써봤자 밖에는 들릴 리 없다. 틀림없이 살인사건이 날 것만 같았다. 조장로도 더는 못 버티겠는지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다. 찍으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나 죽을 때까지 전 농토 경작권은 아버지가 갖는다. 나 죽고 나면 네 계모에게 논 한마지기 떼어주라 는 조항을 붙인 것뿐이다. 김 집사는 그때 조장로의 속셈을 들여다보고 말았다. 처음부터 재산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래도 대지주가로서 그 많은 농토 중에 자기 자녀들과 김 집사가 먹고 살 만큼은 떼어줄 줄 알았다. 사방천지가 조장로 소유의 산들로 또는 전답으로 가득한 부자 영감이 젊은 부인에게 이토록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보고 알았다. 김 집사는 그때 재혼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 차라리 재혼하지 않고 부산에서 달새빵이라도 얻어서 공장 생활이라도 하면서 어린 것들을 키웠더라면 육신이 골병이 들 정도로 고된 일 하지 않고도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다. 도장을 받자마자 병석은 서류를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고 밖으로 나가서 대문 밖에 세워둔 자기 차를 타고 바람같이 동네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3년 전에 병석이 와서 강제로 아버지를 칼로 위협하여 전 재산을 인수받아간 후론 큰아들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조장로는 자기 핏줄인 손녀들이 보고 싶었다. 큰아들은 딸만 둘 두고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다. 작은 아들은 남매를 두었다. 그네들은 자기 부모 따라서 시골 할아버지 댁에를 가끔 와서 볼 수 있었지만 큰아들 가족은 조장로가 재혼을 한 후부터는 발걸음을 딱 끊어버려서 볼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꼴을 자기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단다. 그렇지만 조장로는
자기 핏줄인 손녀딸들이 매우 보고 싶었다. 그들이 자기 발로 할아버지 댁을 올 리 없으니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아들 며느리를 구슬려 보고 싶은 마음에서 서울 갈 준비를 단단히 했다. 자기 식구들은 맛없는 통일벼 쌀을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 부쳐주는 쌀은 언제나 기름기 잘잘 흐르는 일반미를 찧어서 부쳐주곤 했다. 김집사가 직접 농사지어 고추도 천물 딴 것을 곱게 찧어서 해마다 두 며느리에게 보내주고 참기름 짜서 보내고 온갖 정성을 다했건만 큰아들 내외는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는 가끔 와서 시아버지 건수하느라 고생하신다며 용돈도 주고 철따라 옷도 한 벌씩 해주곤 하건만 큰 며느리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예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며느리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보겠다고 조장로는 큰아들 집을 향해 새벽차를 탔다. 새벽길 나서면서 아침도 먹지 않고 몇 시간만 참으면 아들 집에 가서 점심 먹을 것으로 계산하고 빈속으로 떠났다. 광주까지 가서 소화물로 쌀을 부치려면 시간 내에 가야 하니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소화물 센터까지 가서 쌀을 부치고 나니 이마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허기가 지지만 조장로의 비위상 어디 가서 간단한 요기도 할 줄 모르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서울 큰아들 집에까지 갔었다. 조장로가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며느리하고 딱 마주쳤다. 아버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내가 전보를 쳤는데 못 받았구나. 아이들도 보고 싶고 니들하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왔다. 며느리는 다시 들어가 시장 간다며 지갑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기에 나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매우 시장하다. 아무거나 한 술 주라. 오늘 오후에 저기 은평구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가야 한다. 라고 말해도 큰며느리는 지갑만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두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조장로는 며느리가 모처럼 오신 시아버지 대접을 잘 하려고 장을 걸게 보느라 늦은 줄 알고 손녀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녁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니 그냥 간단하게 밥 한 술 달라고 해라. 식은 밥도 좋다. 뭐 이것저것 장만할 것 없다고 해라. 예. 시장 보러 간 며느리는 오후 3시가 넘어도 오지 않으니 기다리다 지치고 허기가 져서 곧 까무라칠 정도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손녀딸이 얼른 받았다. 할아버지 갔냐? 아니 아직. 엄마 장 그만 보고 빨리 와. 할아버지 매우 시장하시대. 할아버지한테 엄마 오늘 담임선생님 만나야 하니 늦겠다고 말해라. 할아버지 엄마가요. 오늘 담임선생님 만나야 해서 늦겠다네요. 아니 10여 년 만에 온 시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어. 오늘 아니면 담임선생을 못 만난다더냐? 아까는 시장 보러 간다고 나갔지 않느냐? 생각해보니 큰 손녀딸이 올해 고3이니 담임선생 만나서 학교 진로 문제로 타협을 하려는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아침에 부친 쌀가마 소화물표를 손녀딸에게 건네주었다. 아나, 이거 쌀 부친 물표다. 네 아빠한테 전해주어라. 조장로는 아들 집에 오기 위해서 새벽부터 설치느라 그때까지 물 한 모금도 먹은 바 없어 완전 탈진 상태인데 아들 집에서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은 채 비틀걸음을 걸으며 지하철을 타고 서초구에서 은평구까지 가고 나니 겨우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가서 간단한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머리가 없는 조장로는 그냥 행사장으로 들어가서 밤 10시가 다 되도록 목회자들 세미나가 계속되었다. 끝나고 나니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휘청거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아버려서 어디 가서 요기도 할 수 없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근처 여인숙으로 들어가 하루 저녁을 자고 뒷날 아침 일찍 큰아들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애비가 서울 와서 네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길이다. 어제 네 집에 들렀다가 네 처한테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어젯밤 행사장으로 바로 가서 근처 여인숙에서 자고 내려간다. 라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는 쓸쓸히 고향으로 직행했다. 집에 오자마자 김집사가 남편에게 득달같이 밥상을 갖다 바치니 밥숟가락을 올릴 때마다 훌쩍훌쩍 울면서 밥을 먹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밥상을 물리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서 제일 편한 밥상이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이라고 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큰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온다는 전보를 받고 피하려다가 한 발 앞에 시아버지가 도착한 바람에 얼렁뚱땅 둘러댄 것이 시장 간다고 지갑만 들고 나와서 같은 고향 사람 바로 이웃집에 숨어 있으면서 시아버지와 대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담임선생 만난다고 의도적으로 피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에 그 사람이 고향에 와서 큰며느리의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해버려서 온 동네 사람이 알게 되었다. 병석이네 집은 단독주택이다. 조장로가 큰아들 결혼시키자마자 마련해준 집이다. 마당가에 심어진 감나무가 이 집 짓고 나서 심어진 것이라 10수년은 되었다. 여름엔 그늘을 만들어주니 그 밑에 평상을 놓고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니 감나무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런데 이 감나무에 전에 없던 이상한 징조가 자꾸 일어났다. 까마귀떼가 가지마다 앉아서 꾹꾹 하고 울어댔다. 서울 한복판에 무슨 까마귀떼가 그렇게 많은지 매일 새까맣게 날아왔다. 그리고 병석이네 집을 향해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주고받은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다. 날아갔다가 다시 와서 앉아 놀고 또 날아가고 까마귀떼가 끊이질 않았다. 병석은 휴일이면 언제나 직장 동료들과 모여서 등산을 한다. 그날도 등산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남산을 올랐다.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선 다시 올랐는데 한참을 가봐도 병석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히 여긴 동료들이 가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다 보니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엎어져 있었다. 이 사람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고 몸에 손을 대고 흔드니 웅크린 채 또그르르 굴러버렸다.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다.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해 있고 웅크린 몸은 굳어 있었다. 아마도 심장마비로 숨진 것 같다고 했다. 객사 죽음을 했으니 집으로 시신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장의차 불러서 고향 선산으로 가야 한다. 병석은 3년 연상하고 한 동네에서 연애 결혼을 해서 슬하에 2딸만 남기고 젊은 나이에 불귀의 객이 되었다. 조장로는 아들의 비보를 듣고 기절초풍했다. 병석의 시신은 자기가 태어난 집 대문 앞을 거쳐 마을 앞에 있는 선산에 안치되었다. 큰며느리는 남편의 시신만 묻고 동갑내기 시어머니와 얼굴 대면하지 않으려고 시갓집에 발을 딛지 않고 그 길로 2딸만 데리고 서울로 가버렸다. 행여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 재산이나 퍼줄까봐 남편을 꼬드겨 그런 불효를 저지르게 하고선 혈륜까지 끊게 하더니 그 죗값을 단단히 받았다고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양희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동갑내기 고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